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안녕하세요. I'll be 경우 있는 밤 okay. I 김경우입니다.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오늘부터 ago. 경우 있는 밤은 경우 있는 밤 더 리더로 새롭게 바뀝니다. 제가 선정한 한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책 읽는 밤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선정한 책은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입니다. 90년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나서 운동권들은 또는 진보 지식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미, 반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유럽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니까 10권의 책을 추천도서로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레미 리프킨이 쓴 유로피안 드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비교해서 유럽의 세계관, 유럽의 관점에서 세상을 재설계하자, 재조명하자라는 관점에서 쓴 책이고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매우 훌륭하게 봤던 책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운동권 또는 진보 지식인 다수가 그러했는데 최근에 2020년대의 변화를 보면 유로피안 드림과 아메리칸 드림 중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피안 드림에 대해서 담고 있었던 운동권들 그리고 진보 지식인의 꿈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아메리칸 드림에 아메리칸 드림을 살펴보자.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책을 소개하면 이 책입니다.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이고 손진석 씨가 주로 쓴 책입니다. 목차를 소개하면 일단 미국과 유럽의 실상이 어떤가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1부 경제력, 2부 산업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3부, 4부, 3부 자본시장, 4부 경제체질, 5부 교육, 6부 지정학, 7부 삶의 질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각기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소개하는 그런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경제력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특히 유럽의 중심부에 있는 독일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롤로그 쇠락하는 박물관 대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20세기가 끝날 무렵까지는 유럽이 미국과 함께 서구 사회의 양대축으로 국제질서를 이끌어왔습니다. 대서양 양안시대였죠.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글로벌 리더로서의 유럽의 위상은 조금씩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산업이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를 미국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뒤쫓아가는 것도 힘겨워 보입니다. 자본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다윗과 골리앗의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원톱인 미국과 뒤따라가는 처지인 유럽의 기술, 자본, 인력의 수준은 천양지차입니다. 이제 비즈니스의 영역에서는 유럽이 다른 대륙을 선도하는 분야가 아니라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유럽이 다른 대륙을 선도하는 분야가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중국, 일본, 인도, 한국과 같은 아시아 축에 무게가 제법 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386 세대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은 선진국 하면 서방 세계 하면 미국과 유럽을 양대축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선진국 봤는데 지금은 미국과 유럽이 완전히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자, 다음은 16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을 오래 경험한 한국인들은 패션, 음악, 미술, 문학, 건축 등의 분야에 몸담은 이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유럽의 멋스러움에 주목하는 분야죠. 그리고 유럽인들이 내세우는 평등과 연대 가치에 이끌린 이들이 그런 가치의 장점과 미덕을 유럽에 가서 확인하고 긍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향을 가진 이들은 유럽식 가치가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를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측면은 주목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우리가 착시 현상을 느끼게 되는 측면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갔을 때 유럽의 고풍스러운 과거 모습에서 유럽의 영광이나 유럽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미래의 가치, 현재적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어, 미국이 훨씬 유럽보다 앞서가는 거죠. 현재 한국의 특히 지식인들이 보이는 유럽에 대한 가치는 다분히 착시 현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1부 경제력을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3쪽 표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여기서 유럽은 영국을 뺀 수치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GDP 차이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표에는 2012년부터 2028년까지, 물론 2024년이니까 2025년 이후의 어떤 GDP는 추계입니다. 를 연 단위로 소개를 해놨는데, 저는 핵심 포인트만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3년, 14년 정도에는 미국이 16조, 17조 달러이고, 그 다음에 유럽이 14조, 15조, 15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13년경에는 미국과 유럽이 약 15조 달러로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경이 되면 2018년 미국 20조 달러, 유럽 15조 달러, 2019년 미국 21조 달러, 유럽 15조 달러, 2020년 21조 달러, 15조 달러, 2023년을 보겠습니다. 2023년 미국 26조 달러, 유럽연합 17조 달러입니다. 거의 10조 차이가 납니다. 9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열이 이미 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2000년도에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2010년도에는 비슷했다면 2023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3년에는 미국이 26조 8천억 달러, 유럽연합이 17조 8천억 달러로 약 9조 달러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아주 확연히 벌어졌음을 알 수 있고, 특히 2028년의 추계치로는 미국이 32조 달러, 유럽연합이 21조 달러로 약 10조 이상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서방을 대표하는 두 개의 지역이다, 이게 아니라 미국이 확연히 유럽연합을 젖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경제 24쪽, 25쪽을 보겠습니다. 유럽이 미국에 이 정도의 큰 격차로 밀린 건 상당히 최근의 일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MF를 통해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1980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는 엎치락뒤치락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경제가 비틀거리자 일시적으로 유럽이 앞서 나가기도 했다. 2008년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 GDP가 미국보다 4조 4,818억 달러 더 많았다. 하지만 미국에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스티브 잡스가 이끄는 애플은 2007년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들고 나왔다. 이때부터 본격화된 모바일 ICT 혁명은 미국과 유럽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다. 세상에 없던 기술이나 상품을 내놓는 자는 막대한 부의 주인이 되기 마련이다. 이런 변화로 생긴 거대한 이익은 미국이 독차지한 셈이고 유럽은 쓴맛을 다지는 중이다. 필 매킨토시 나스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조선일보 위클리 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에 없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끊임없이 혁신한 것이 미국 빅테크의 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를 이렇게 되고요. 2007년 스티브 잡스의 모바일 혁명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가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다시 한번 유럽연합과의 차이가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아주 흥미있는 데이터를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 세계 경제 포션, 그러니까 부분 점유율을 얘기하는데 미국, 유럽연합,
중국, 유럽연합, 미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0년도 사회주의가 멸망했을 때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에 지나지 않습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다음에 유럽연합과 미국이 각각 27.4%, 26.4%로 세계 경제를 양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이거죠. 미국과 유럽연합이 서방을 대표하는 두 개의 세력이다. 이것이 이미지인데 2000년도가 되면 중국이 3.5%로 치고 올라오고 유럽연합이 21.3%, 미국이 30.0%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가 되면 중국이 17.5%,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18.1%, 미국이 24.8%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90년대 초반에 중국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고 미국과 유럽이 세계를 양분했다면 2020년도,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다음에 중국과 유럽연합이 비슷하고 미국이 선두를 달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미국에 밀리는 사이 그 점유율을 중국이 차지하는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부 경제편 하이라이트입니다. 독일 사례를 통해서 유럽연합이 왜 무너졌는가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독일 편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넘버원 독일은 왜 병자로 전락했나? 그나마 유럽이 2000년대 들어서도 어느 정도 위상을 유지해왔던 건 독일, 프랑스, 영국이라는 3강이 EU를 이끌고 G7에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특히 맏형 국가로서 독일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2010년대 이후 독일은 오랜 라이벌 프랑스와의 경제적 격차를 확실하게 벌리면서 유럽 원톱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왔다. IMF 통계를 보면 국민 1인당 GDP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프랑스 4만 달러, 독일 4만 2천 불이었다. 이때는 1인당 GDP로 프랑스가 독일 대비 102%로 근소하게 앞섰다. 하지만 점점 프랑스가 고전하면서 2017년에는 프랑스의 1인당 GDP는 독일의 89.9% 수준으로 처졌다. 2020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1인당 GDP가 프랑스 4만 385달러, 독일 4만 6,735달러로 6,350달러나 차이가 났다. 이는 독일의 86.4% 수준이다. 이렇게 독일이 프랑스보다 앞서 달리게 된 이유는 우선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 재임 시절 노동개혁에 성공한 효과를 누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독일이 앞서간 첫 번째 이유는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 재임 시절 노동개혁에 성공한 효과를 누렸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총리로 지작한 슈레더는 노동단체를 핵심 지지층으로 하는 중도 좌파 3인당 세력이다. 오랫동안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3인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슈레더는 배신이라도 하듯 영미식으로 개혁했다. 슈레더는 2002년 하르스 개혁이라고 불리는 노동개혁 방안을 발표해 2년으로 묶여있던 파견 근로의 허용 기간을 폐지했다. 사측 입장에서는 고용 유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고령자 취업 촉진을 위해 52세 이상은 근로계약을 사측이 자유롭게 제시한 조건으로 맺을 수 있게 했다. 32개월이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55세 미만은 12개월, 55세 이상은 18개월로 줄였다. 독지 혜택을 누리며 근로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일터로 보내기 위해서였다. 핵심 지지층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국가 경쟁력은 제고됐다. 특히 하르스 개혁은 독일 경제의 심장격인 자동차 조립 공장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독일 내로 머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동유럽, 남미, 북아프리카 등으로 생산시설을 대거 이전해버린 것과 달랐다. 자국 내 차량 생산량이 2000년대에는 독일 552만 대, 프랑스 334만 대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독일 512만 대, 프랑스 227만 대로 더블 스코어 이상이 되었다.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은 미니잡이라 불리는 월소득 400유로 이하의 임시 근로직을 양성화했다. 슈레더는 미니잡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보장세와 소득세를 면제해주면서 아르바이트식이라도 일단 일을 이어갈 수 있게 장려했다.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독일식 미니잡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하르츠 개혁을 시작한 2002년만 하더라도 연관 실업률은 독일 8.6%로 8.3%인 프랑스보다 높았다. 이후 독일은 꾸준히 실업률이 낮아졌지만 프랑스는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지 못했다. 2022년 독일 실업률은 3.1%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이뤘다. 반면 프랑스는 7.3%로 독일보다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높았다. 게다가 200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취임한 독일은 이후 강력한 재정 통제로 나라빚을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줄인 반면 프랑스는 계속해서 방만한 재정을 유지했는데 이 역시 두 나라 사이의 경쟁력이 벌어진 원인의 하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7년 GDP 대비 국가 채무는 프랑스 64.5%, 독일 64.2%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후 프랑스는 나라빚을 제어하지 못했고 독일은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긴축 재정을 전개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인 2019년 GDP 대비 국가 채무는 프랑스가 97.4%로 불어난 반면 독일은 58.9%로 글로벌 금융 시절보다 더 낮아졌다. 2010년대 독일의 승승장구는 유럽 전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 유럽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맏형격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2011년 터진 남유럽 재정위기도 독일 주도로 막아냈고 2015년 그리스의 재정이 흔들릴 때도 역시 독일이 앞장서 해결했다. 인구와 GDP 모두 유럽 최대 국가인 독일이 버텨준 덕분에 EU의 대우가 무너지지 않고 공생하는 틀이 유지됐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대모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해온 독일이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2022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쇠약해지고 있다. IMF는 2023년 1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때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 0.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랬다가 6개월 후인 7월에는 마이너스 0.3%로 더 끌어내렸다. IMF는 2023년에 G7 국가 가운데 독일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성장률 전망은 독일에는 치욕이다. 독일보다 한 수준 아래로 평가받는 프랑스가 0.8%, 이탈리아가 1.1%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 것과 대조적이다. IMF의 예상대로 2023년에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독일이 휘청거리는 원인의 핵심은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에너지를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독일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전쟁 직전 독일은 천연가스의 55.2%, 석탄의 56.6%, 석유의 33.2%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특히 독일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게 패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붕괴되고 전쟁 중인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가 순조롭게 수급되지 못하자 나라가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에너지에 의존하는 제조업, 화학을 비롯한 핵심 산업이 커다란 상처를 입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공장을 돌릴 에너지원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데다 2022년 전기요금이 10배가량 폭등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생산 원가도 대폭 올라 높은 인플레이션에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붕괴,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물가 상승과 금리 급등으로 독일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했다. 독일은 수출 중심으로 경제를 꾸려가는 나라다. 하지만 팬데믹 시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특히 미중 간 사이가 나빠지다 보니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굴러가지 못하고 있다. 독일이 지나치게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것이 화를 불렀다는 분석도 있다.
독일의 대중국 수출은 2021년 1230억 불에서 2022년 1130억 달러로 100억 달러나 줄어들었다. 중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걷어들이면 리오프닝 효과로 독일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국 경제가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허우적대자 독일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독일이 글로벌 산업계 변화를 뒤쫓아가는 데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을 떠받치는 큰 기둥은 자동차 산업이다. 폴크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를 비롯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대전환기를 맞이했는데도 굼뜨게 움직이고 있다. 빠른 속도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는 미국과 중국을 뒤쫓고 있지만 힘에 부친다. 2022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 비아디, 상하이차에 이어 독일 폴크스바겐이 4위였다. 독일은 2022년 265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이는 정점이었던 2016년 441만 대의 60%에 불과하다. 독일 경제 구조가 역동성이 부족해 결국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이 호황을 누리는 동안 노동력 고령화, 서비스 부분 경직화, 관료주의 증가 등 독일식 고질병이 속출했다. 첨단 IT 분야를 도외시한 채 자동차, 기계, 화학 등 굴뚝 산업에만 주력하면서 산업 분야 경직화가 심각해졌다고 분석했다. 독일 경제의 경직화라는 폐해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미국의 파이저와 함께 코로나 백신을 공동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떠오른 바이오엔테크가 연구 및 임상 시험 시설을 상당 부분 영국으로 옮긴 일이다. 바이오엔테크가 핵심 부분을 영국으로 옮긴 이유는 독일식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올가미 아래서는 더 이상 연구활동을 전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정서의 뿌리가 깊은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독일 기업들이 높은 세금 부담에 시달리는 것도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무역이 원활한 시기에는 고율의 세제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수출이 감소하자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분석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독일 민간 띵크탱크인 유럽경제연구센터는 독일 기업의 실효세율이 28.8%로 EU 평균치 18.8%를 크게 상회한다고 했다. 독일이 병자로 전락하면 유럽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독일 주도로 신속하게 해결하며 단합을 추구하는 강점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은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는 희망론도 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산업계 구조를 바꾸고 경제 체질도 전환해야 재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선순환을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우 있는 밤을 새로운 형식으로 바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제가 이 책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하여튼 운동권이나 진보 진영의 과거에 가졌던 생각들을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나서 우리는 두 개의 서방 진영 중에서 미국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도 있었는데, 반미나 탈미의 그 뿌리 깊은 전통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유럽에 관심을 갖게, 그 유럽에 관심을 갖는 건 객관적인 모습이 그런 게 아니라 탈미 반미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 생각들이 굳이 미국이 아닌 유럽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책과 그 책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였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근데 그게 이제 지금 2020년도에 보면 다 허망한 일이고 틀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들, 진보 진영의 돌아온 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우 있는 밤 더 리더 첫 번째 밤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2장 함께 있는 밤 기대하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굿나잇.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